정영기 TV 정영기입니다. 오늘은 한 번뿐인 내 인생을 어떻게 향유할 것인가. 우리가 한 번 산다고 또 연습 없이 일과성 인생을 산다고 참 사는 것을 어렵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자격증 없이 아버지가 되죠. 또 자녀들을 키우면서 시행착오를 많이 겪을 때마다 새로운 어떤 자녀 교육에 대해서 공부도 하고, 그러면 뒤에 따라가면서 시행착오를 겪는 것이지, 우리가 먼저 어떻게 아버지 노릇을 해야 할 것인지, 어떻게 자녀를 교육할 것인지를 아는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그때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그때그때 대응하는 것이 인생이죠. 그렇다 보니까 한 번뿐인 인생이라 연수 없이 사는 것이, 자격증 없이 아빠가 되고 때로는 또 자녀가 돼가지고 부모를 봉양하고, 이런 것들이 매우 힘들죠. 그런 인생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에게는 모두 활과 화살이 하나 주어졌는데 수십억 인구 중에서 한 사람을 짝으로 선택하죠. 그게 바로 결혼인데, 결혼은 인류인지 대사로서 정말 직업 선택과 더불어 중요한 일이죠. 근데 중요한 일인데 그 역시 연습 안 해보고 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혼 생활이 힘들어지고, 그리고 결혼이라는 것이 우리의 양극화를 매우 심화시키는 일을 하죠. 판사는 판사끼리 만나고 의사는 의사끼리 만나니까요. 이렇게 끼리끼리 결혼하는 것이다 보니까 이 인생 한 번 사는 데서 그 결혼을 매우 중시하죠.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일수록, 한 번뿐인 것일수록 우리는 거기에 많은 비용을 투자하지요. 그만큼 그것을 중시하니까 결혼이 인생 여정에서 많은 지장을 준달까요? 많은 부분을 차지하죠. 그만큼 이렇게 담대하게 인생 여정 중에 하나로서 인생에 영향을 안 줘야 되는데 영향을 주게 된다고요. 옛날 다산 정약용의 제자 황상도 그랬는가 봅니다. 황상은 다산 정약용이 강진에 유배 갔을 때 아전의 자녀로서 교육을 시킨 사람이죠. 야, 이리 와봐라. 한번 나하고 같이 공부했구나. 그랬더니 황상이 와가지고 다산한테, 저 머리도 둔하고 그리고 좀 이 앞뒤 막힌 측면도 있고, 그리고 사리 분별을 잘 못합니다. 선생님. 그러니까 그래, 괜찮다. 좀 둔하면 어쩌냐, 공부하면 영리해지는 것이지. 그리고 막혔는데, 크게 막혀 있을수록 뚫리는 데는 좀 힘들지만 한번 뚫었다 하면 이제 더 막을 것이 없지. 그리고 사리 분별 못하는 거, 그래서 공부하는 거 아니냐. 공부하면 분별력 생기고 연마하면 빛날 것이다. 그 대신 너 좀 둔하다고 했지? 오래 걸리면 공부 열심히 해야 되니까 너한테 내가 계율을 주겠다. 그게 이른바 이 삼근계죠. 삼근계. 부지런하고 또 부지런하고 또 부지런하라 하는 삼근계를 줬어요. 근데 이 황상이 결혼하더니만 이 스승의 가르침을 잊고 신혼 단꿈에 빠져가지고 공부를 게을리 했는가 봅니다. 다산이 참다 못해서 인편에 편지를 보냈죠. 너 이렇게 공부 열심히 하겠다고 하더니, 그리고 나도 너의 성격을 알아서 너에게 계율을 줬는데 그게 바로 3근, 3번 부지런하고 또 부지런하고 또 부지런하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신혼이라고, 결혼이 인생에 한 번뿐이라고 나의 공부를 자살하는구나. 당장 방 따로 쓰고 그리고 공부에 정진하기 바란다 하는 편지를 내니까 황상이 크게 놀라서 스승을 찾아와서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진짜 공부를 열심히 했죠. 다산 선생의 최고 제자가 되었고, 시인으로서 이름을 떨쳐서 추사 김정희 같은 사람도 그 시가 매우 뛰어나다고 극찬했죠. 그런데 다산이 말로만 해가지고 이렇게 황상이 큰 시인이 됐겠습니까? 한마디 말에 한 방에 황상이 평생의 계율로 삼고 3번 부지런하며, 그리고
다산의 자녀들과도 그렇게 교류를 했을까요? 그렇지 않죠. 다산의 그 사람됨이 말보다 더 무서운 그 실천력이 황상으로 하여금 그 계율을 평생 좁게 만들었던 것이죠. 황상이 그 스승에 대해서 이야기한 유명한 말이 있죠. 우리 스승은 과골삼천이다. 과는 이게 복사뼈 과자죠. 고 뼈골자죠. 천자는 이게 이 천착한다 할 때 구멍 뚫는 그런 걸 말하죠. 그러니까 복사뼈가 3번이나 구멍 났다. 우리 스승 다산 선생은 공부를 얼마나 했으면 양반다리로 해가지고 복사뼈가 3번이나 구멍이 나도록 뼈가 붉어지도록 그렇게 공부를 했다. 그런 자세로 공부했기 때문에 황상도 그 스승을 닮아서 열심히 공부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스승이 이렇게 본을 보이고 혼낼 만한 위상이었기 때문에 황상이 그 말을 듣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다산의 삶의 자세가 어떻습니까? 그는 유배 왔을 때도 말했잖아요. 야, 진짜 인자야, 내가 인생에 여유를 찾았구나. 학문할 시간을 드디어 확보했구나 하면서 오히려 유배 온 것을 학문 기회로 생각했잖아요. 유배 간 사람들이 조선시대에 얼마나 많습니까? 조선 선비의 필수가 유배이잖아요, 거의. 그러니까 유배 와서 그러나 분노해서 죽은 사람도 있고, 유배 와서 출색잡기에 빠진 사람도 있고, 유배 와서 학문에 정진한 사람도 있는데, 다산은 그 여유를 학문에 정진해서 18년 동안 유배 기간에 500여 권이나 되는 저서를 저술했잖아요. 그로써 한반도 최고의 학자가 되었죠. 물론 그 외가가 해남윤씨 옆에 있었기 때문에 많은 지원도 받았고, 다산초당도 역시 그 외가 쪽 것이었죠. 우리는 유배를 왔지만 그 인생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다산이 훌륭한 스승이 되었고, 그가 과골삼천이라는 이 제자의 평가에서 보듯이 그에 부합하게 공부를 했기 때문에 제자도 그 질책 한마디에 평생 동안 시에 천착을 할 수가 있었죠. 인생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결혼도 학문을 방해하면 안 된다는 것. 한 번뿐인 결혼이지만 그 신혼 단꿈에 빠져가지고 노는 대로 이게 습관화되면, 습관이란 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뇌는 구두쇠라 생각 안 하고 습관대로 흘러가려는 측면이 있잖아요. 공부 습관을 놓으면 안 된다는 그 스승의 가르침에 따라서 그렇게 황상도 큰 시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인생이 한 번뿐이다. 그래서 인생을 어떻게 볼 것이냐, 인생관이. 그러니까 카르페 디엠, 즐기자. 인생은 운명이다. 그러니 내가 어쩔 수 없다. 인생은 도박이다. 한방이다. 여러 가지 인생관을 가지고 살죠. 오늘 인생은 망쳤으니 다음 인생에서, 나는 이승에서는 안 되니까 저승에서, 그런 자세로 살 수도 있죠. 아니면 내 인생에서는 무슨 뜻이 있는가? 나는 이 인생을 어떤 의미로 살 것인가? 빅터 프랭클 정신과 의사는 아우슈비츠 그 수용소에서도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지만 내 인생을 어떻게 향유해야 되는가? 나는 의미 있는 인생을 살겠다. 어떤 핍박이 있어도 그 속에서 자기가 살아야 할 의미를 발견한다면 그 고난을 견딜 수 있다는 이런 생각으로 산 빅터 프랭클은 결국 살아남았고, 살아남아서 로고테라피라는 그 의미치료, 그런 영역을 개척했잖아요. 그가 살아남기 위해서 수용소에서 보니까 이 수용소 관련한 사람들이 동물화하는 거예요, 인간들을. 인간이 동물이 되면 핍박하고 죽이는데 죄책감을 덜 해도 되잖아요. 왜냐하면 사람 죽이면 죄책감이 들겠지만 동물을 죽이는 것은 그보다 훨씬 죄책감을 덜 가져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렇게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짐승처럼 만드는데 그대로 그것을 수용해서 정말 자기 관리도 못하고 자기 몸도 제대로 씻지 못하면 그 사람들 정말
죽음의 장소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빅터 프랑클은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생존수를 익히죠. 그 다음에 살아남은 다음에는 극한 상황에서 고생하는 사람들을 위한 그런 치료법을 개발하죠. 그 책이 삶의 의미를 찾아서 또는 죽음의 수용소에서 라는 책으로 우리나라에 번역이 돼 있고 아주 많은 사람들이 찾아 읽는데, 삶에서 어떤 의미를 찾을 것인가, 내 삶의 정체성은 무언가, 내가 살면서 무엇을 남길 것인가, 인생관을 정립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우리가 보는 재물 매우 중시하죠. 보이는 물질 매우 중시하죠. 차 매우 중시하죠. 자녀 매우 중시하죠. 그런데 보이지 않는 삶에 대한 태도, 인생관, 삶에 대한 정렬, 어떤 것이 가치가 있는가 생각하는 가치관, 이런 것들이 보이는 물질보다도 인생을 바꾸는데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내 인생이 어떻게 향이 돼야 되고, 그리고 내가 죽은 다음에는 나는 어떤 삶으로 평가받을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을 어디로 가게 만드느냐, 우리 인생길이 어디로 가다가 유혹이 있을 때 그것을 어떻게 절제할 것인가, 그런 것을 결정해주는 측면이 있는 거죠. 따라서 한 번뿐인 인생을 지금 여기서 즐기자 하면은 낭비적 인생을 사는 것이고, 한 번뿐인 내 인생이지만 이 인생을 하늘의 미랄처럼 썩게 만들어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할 것인가, 그런 사람에게는 자기 희생적 인생이 후대에게, 우리나라에게 많은 열매를 맺게 하는 걸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인생에 대한 태도가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인생 자원은, 우리 인생은 시간으로 이루어진 거죠. 우리 심신의 자원으로 이루어진 것이죠. 이 심신의 자원을 어디다 투자하느냐, 자기 투자는 잃는 법이 절대 없습니다. 주식 투자는 잃는 법이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빌려주면 돈을 못 받는 수도 있지만, 은행에 맡기면 겨우 어느 정도 이자를 받지만, 자기한테 투자하면, 자식한테 투자하면, 사람한테 투자하면 많은 열매를 맺죠. 그래서 자기 인생 자원을 어디에다 투자할 것인가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요새 제가 유튜브에서도 보니까, 유튜브는 국제적인 경쟁을 하는 곳인데 이 공병호 박사가 나왔더라고요. 이 공 박사는 자기 인생은 자기가 책임져야 된다. 그리고 스스로 1인 기업가가 되어서 걸어다니는 회사가 돼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자기 인생을 향유하는 사람이죠. 근데 저술과 강연에 힘을 쓰더니 한 5개월 안팎에 나왔다고 하는데, 저는 지금 이 100명도 구독자를 못 모아서, 물론 우리 황금 같은 구독자님들 때문에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00명, 1000명 더 늘어나리라 봅니다. 홍 박사는 단기간에 그만큼 자기 인생을 많이 투자를 해서 저술도 110권이나 했고, 늦게 나왔지만 콘텐츠를 아주 충분히 갖췄기 때문에 한 달에 몇만 명씩 이렇게 구독자를 모으더라고요. 그리고 지금도 보면 뭐 아주 하루에 뭐 한 대편 안팎? 4-5달 안팎인데 영상이 1000개 이상 올라왔더라고요. 아주 대단하죠. 이렇게 자기 인생 자원을 저술이나 강연이나 유튜브 동영상이나 이런 데 투자해서 자기 영역을 구축한 거죠. 그만큼 많은 컨텐츠를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이른바 성경에서 이야기하듯이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늦게 출발했지만 가볍게 앞에 달려가는 사람들을 팍팍 제끼는 그런 삶을 살고 있더라고요. 참 부러운 모델이죠. 저로서는 참 나이도 제가 2살 많고 그런데, 나도 이렇게 인생 성형가로 나오기는 했는데, 내가 열심히 산다고는 살았는데, 제가 냉정하게 인생은 성과 예술로 보기 때문에
대단한 사람은 대단하다고 합니다. 제가 뭐 낮게 평가하는 사람은 낮게 평가하지만 대단한 사람은 대단하다고 하는데 참 대단한 사람이죠. 유시민 같은 사람도 그러니까 작가로서 공경하는 괴물, 이 긍정적인 의미에서 괴물이다. 아주 초인적이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요. 자기 인생을 어디다 투자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능력 차이가 있죠. 그렇다고 저는 뭐 불평 안 합니다. 불평, 불만, 그보다는 노력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노력의 배신, 긍정의 배신, 그리고 뭐 과로사에다 88만원 세대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개인을 어떤 세대에다 묶어가지고 또 사회를 이렇게 아주 위험하게 일반화시키는 그런 거에는 별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 파편화 시대에 그렇게 묶을 수 없으니까요. 그런가 하면 요즘에 이제 또 뭐 잘 알려진 사람이죠. 이 박말리에 우리 어머니보다 나이가 뭐 거의 한 10살 안팎 났나요? 이제 70대 초반인데 이렇게 또 뜨는 수도 있는 겁니다. 막판에. 그 손녀가 여기 김유라 씨인가요? 예, 손녀가 이 할머니 형제들이 치매를 앓는다든가 이 노후에 병드는 걸 보고서 우리 할머니는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과감히 회사에서 이렇게 장기 휴가를 내주면 좋으련만 안 내주니까 자기가 사표를 냈죠. 그리고 이제 호주라든가 여기저기 돌아다녔다고 하는데 굉장한 그 손녀의 할머니도 어지간하면 야 사표 내지 마라. 괜찮으니까 그냥 휴가 짧게 내주면 뭐 일주일 갔다 오면 되는 거고 안 내주면 며칠이라도 제주도라도 갔다 오면 되는 거지 이렇게 할 텐데 또 할머니도 대단하지만 손녀도 대단하고 그걸 봐주는 또 아들들도 뭐 며느리들도 대단하죠. 이렇게 합력해서 막판에 뭔가를 이뤘죠. 우리는 이 박말리 할머니보다도 처절한 인생을 살다 간 사람들을 많이 압니다. 그 할머니들은 이야기하죠. 내 인생 소설로 써내면 책으로 쓰면 몇 권이 된다. 근데 책 안 써요. 물론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요즘 보면 최연숙이든가요. 그 보통 사람들의 일대기를 써내는데 대체로는 내 인생이 책이 충분히 된다고 내 인생은 특별하다고 하면서도 책 쓰는 사람 없거든요. 박말리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박말리 할머니도 유튜브에서 그렇게 뜨니까 뜬 다음에 이렇게 책을 쓴 측면이 있잖아요. 어찌됐든 자기 인생 자체가 컨텐츠니까 자기가 살아온 것이 컨텐츠니까 그걸 토대로 유튜브에서 활동했고 유튜브에서 부상하니까 책을 써낸 측면이 있죠. 순서야 어찌됐든 막판에 인생 자체를 컨텐츠로 삼아서 뒤집기를 시도했고 제대로 뒤집었죠. 우리는 이런 이 박말리 할머니 아줌마한테도 배울 점이 많습니다. 끝날 때까지는 끝나지 않았다고 어떤 유명한 운동선수가 말했던가요? 그래요. 내가 항복할 때까지는 내가 죽어서 눈을 감을 때까지는 내 인생이 끝난 게 아니죠. 그런 차원에서 인생을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향유하는 것 매우 중요한 자세죠. 그리고 인생에서 우리가 제일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사실은 포기죠. 포기. 근데 아까 전 시간에 얘기했던가요? 500여 명이 타살이라면 그 25배가 한때 많이 자살할 때는 하루에도 한 40명 안팎이었죠. 이건 뭐 초인류여가지고 아마 이 큰 나라 중에서는 우리나라가 오랫동안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주 부끄러운 일이죠. 자기 인생을 스스로 버리는 그것이 어찌 보면 한 번뿐인 내 인생을 마감하는 방식으로서는 참 가슴 아픈 이야기죠. 자기도 그렇지만 그를 둘러싼 사람들도 그렇고 그렇다면 자기 인생을 어떻게 생각해야 할 것인가? 자기 인생을 어떻게 응시를 해야 할 것인가?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자살한 사람들이 주저흔이라고 하죠. 아주 자살하기 전에 많이 주저하고 이 상처 같은 데서도 보면 뛰어내리는 곳에서도 보면 그들이
죽지 않으려고 그렇게 망설이는 거죠. 그만큼 삶에 대한 애착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걸 볼 때 누가 주변에서 좀 도와주면 좋으련만 그 신호를 모르고, 그리고 본인도 마지막으로 이 세상을 놓지 않으면 좋으련만 그게 안 되는데 아주 안타까운 일인데, 삶을 어떻게 보고 그리고 이 삶을 사는 여정 속에서 내가 닥치는 이 고난이나 그리고 오늘이나 그리고 극한 상황에 처한 이 난국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게 매우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한 번뿐인 인생을 생산적으로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지금은 날 믿는다는 일부에서 개론을 하는 것입니다. 강론으로서 아주 미세론을 펼치지 않다 보니까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 그러셨더라고. 나한테는 그게 무슨 이야기인데 하는 질문을 할 수가 있는데, 우선은 이 일반론을 펴다 보니까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론에 이렇게 황말레나 공병호처럼 이제 중요한 사람이 들어오는 수가 있는데, 그러나 가끔은 다른 사람 이야기, 제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한 번뿐인 인생을 멋지게 장식하고 싶습니다. 예, 정영기 TV 정영기가 그동안 알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